독재에 항거하며 학생과 시민들이 일으킨 4.19 혁명. 그 혁명은 63년이 지난 2023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돼 세계인의 역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혁명. 포악한 관리와 외세의 수탈에 맞서 조선 농민들이 전국에서 봉기한 1894년 동학 농민혁명. (1894년) 그날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생생히 묘사하는 총 185건의 기록물이 지난 2023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세계 기록유산은 메모리 오브 월드라고 인류 역사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또는 정신적 발전에 기여한 기록물, 그 증거로서의 기록물이거든요. 특히 동학 농민혁명 기록물은 백성이 주체가 돼 새로운 정치기구를 조직하고 실행하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는데요. 피지배 계층이 지배 권력에 처음으로 참여한 게 집강소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그리고 패전개혁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개혁 조항들이 근대 사회를 열어가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거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꿈꿨던 1894년의 염원. 130년이 지난 지금 1894년에 간절했던 열망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정월 대보름을 닷새 앞둔 차가운 겨울밤, 농민 수천 명이 고부 관하로 달려갑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그래서 늘 빼앗기고 핍박당하던 이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아래로부터의 혁명, 그 시작이었습니다. 조선 전역을 뒤흔든 농민들의 함성을 누군가는 반란으로, 누군가는 항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급박하고 어지러운 세태 속 담겨진 그날의 기록. 거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세계 역사 속 한 페이지가 된 들불의 흔적, 더 1894에서 따라가 봅니다. 요 마을이 지금 청양의 천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지금 유학 김휘홍이라고 되어 있고 불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휘홍이 이 불입이라고 한 것은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고, 그 다음에 솔자 병규, 이 김휘홍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병규의 경우에는 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동학 농민군으로 참여했다가 다시 귀화를 했다, 다시 되돌아왔다, 그런 의미고, (1894년 11월) 작성된 유회성책이라는 이름의 이 책은 총 10페이지로 된 마을 성분 조사서이자 보고서입니다. 마을 유학자들의 모임인 유회의 회장 김학현이라는 사람이 지방관에게 마을 주민들의 동학 농민혁명 참여 여부를 작성해 보고했는데요. 총 39명의 마을 남성 이름이 적혀있는 이 책에는 아버지와 아들, 형과 동생과 같은 가족관계부터 지방군대인 소고군 소속 여부에 대한 정보도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동학 농민혁명 참여 여부인데, 불입, 말 그대로 들어가지 않다는 이 글자의 뜻은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귀화는 혁명에 참여했으나 현재는 완전히 손을 뗐다는 뜻입니다.
당시 주민 통제 실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동네의 유해에서 집집마다 이 성향 조사를 한 겁니다. 어느 집에 누가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했는지, 지금 귀화했는지, 또는 어느 집이 참여하지 않았는지 이런 내용을 조사한 거예요. 아마 전국 대부분의 마을에서 이런 작업들을 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쪽에서도 유사한 기록이 발견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그 타이트한 주민 통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가 작통이라고 해서 5가지 가구를 묶어서 또 농민군과 내통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마을 단위로 있었기 때문에 동학 농민군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마을에 살 수가 없으니까 마을을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이 끝나고 참여했던 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유해성책이라는 게 이게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분들의 그 당시 삶은 어땠을지 그리고 네.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부는 지금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표지에 네. 청면 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청면 천동이 바로 요 앞에 보이는 마을인데요. 네. 그럼 함께 한번 가보실까요? 네. 유해성책에 등장하는 지명 청면 천동. 혁명에 참가했던 이들과 다시 돌아온 이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은 이곳에서 어떤 삶을 일구고 살았을지 그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일대의 마을인데요. 문서가 작성된 지 13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처럼 예안 김씨 위주의 집성촌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안 김씨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 수십 권을 찾아본 끝에 유해성책에 기록된 이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휘찬 돼 있고 휘찬의 내용이 유해성책에 똑같이 나와서 동일인 것이 확인이 됩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직계 조상들의 기록. 후손들의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유해성책이 지금까지는 그러면 존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거죠? 전혀 모르셨네요. 몰랐죠. 이번에 처음 알게 됐죠. 네. 저희가 보관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예. 선조들로부터 또는 선대로부터 동학과 관련한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동학혁명에도 가담을 했었다. 3.1운동에도 가담을 했다. 이런 구전만 들었지 뭐 증거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섣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네. 지금은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집성촌입니다. 천동이라는 부락에 한 150표가 살았어요. 그럼 뭐 마을이 엄청 컸네요. 아, 크죠.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이때 살았는지 이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나온 사람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유학 김휘홍이라고 있고 예. 그다음에 솔자 병규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휘홍이라고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아들의 손님자가 병규도 이름이 똑같고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해성책에 나란히 기록돼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족보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버지는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아들은 참여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휘홍의 그 생년월일이 1826년이네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지금 병규 185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53세에 돌아가셨는데 가보년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대략 한 40세네요. 그러니까 요 뒤에 다른 족보도 이름이 보면 종화가 나와요. 종화가 나오는데 이분이 69년생. 예. 여기 졸자 종화. 그 홍규라고 하는 아버지가 동학에 참여했고 아들 종화는 동학에 불입해서 참여하지 않았네요.
휘자하고 귀자가 많아요. 네, 많아요. 그래서 휘자는 우리 문 중에 24세, 24세. 귀자는 25세예요. 네. 현자 돌림도 있네요. 현자는 이제 그 아래, 네, 아래, 아래지. 아래. 휘, 규, 현이라는 글자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세 글자가 휘, 규, 현 순서의 돌림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마을이 당시에도 집성촌이었으며 유해성책은 같은 집안 사람들 위주의 명단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명단이 우리 김씨들은 다 있습니다. 그 명단에 소씨 한 분, 전씨 한 분, 윤씨 한 분이 계신데 그분들 소씨도 우리 예안문중이 처가고 또 전씨도 처가고 윤씨도 처가고 그러니까 사위들입니다. 아마 이 김학현이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 문서를 작성한 주체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마지막에 리 회장, 김학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쪽이죠. 휘자, 귀자, 현자니까. 현자. 제일 낮은 돌림자가 왜 네. 회장을 하신 건가요? 종손들은 학렬이 낮아도 나이가 많아. 지금 보면 종손이에요. 예. 여기 보면 종손이 되게 많네. 되게 장어로지. 쭉 지금 그 종손의 직계로 이 학현이 됐으니까 예문이 종손이요. 그런 것도 확인이 되네요. 그 마을의 종손의 역할도 하지만 마을의 어떤 책임자, 대표성도 대표성이 있고 그게 요 자료를 통해서 또 확인이 되네요. 네. 저희들이 그 자료를 몰랐는데 또 오래된 족보 찾아보니까 전부 이 동네에 사시던 분들이고 또 후손들이 여기 또 살아있고 그 역사를 찾았다는 자체가 기쁨으로 알고 잠 안 자고 열심히 하여튼 노력도 하고 맞춰보니까 사실과니까 맞으니까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지금 처음 봤습니다. 혹시라도 뭐 자손들에게 피해 있을까봐 자손들한테 전화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동학영문에 가담했다면 처벌받았잖아요. 이 시점은 무금치 전투에서 농민군이 패한 뒤에 조선 정부가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돼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문서를 만든 의도는 자신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귀화도 했고 더 이상 문제가 없다. 상당히 그 지혜롭게 이 상황을 대처한 그런 측면도 있다. 그 밖에 진짜 더 적극적으로 동학에 참여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없을까요? 현재는 저희가 구전으로 들은 바는 없어요. 없어요. 아. 더 수소문을 해봐야 되겠죠. 저희들도. 그렇죠. 저희들도 네,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네. 이 문서 자체도 지금 처음 봤으니까. 네. 네. 독립자금 내줬다 소리는 들었지. 계속 김종화 씨 쪽에 네. 그 후손들도 살고 그러니까 네. 종아 그분께서 남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어르신들 말씀이 동학혁명군이나 3.1운동 오시는 분들한테 자금 내주고 네. 네. 을사년인 1869년생인 김종화. 일제감정기 독립자금 지원으로 고초를 겪기도 했던 그의 묘와 집터는 양지 바른 언덕에 터를 잡고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흔적을 따라 올라가 보니 김종환은 유학을 공부하며 과거 시험을 준비했던 양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균, 생원, 김공, 종화. 김종화의 묘고 성균관에서 생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예,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빈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휼했다. 그러니까 흉년에 이렇게 물자도 제공하고 식량도 주고 이런 활동을 했다. 네. 그러면 이분이 동학과 어떤 관계가 있고 유해성책과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네. 아버지 홍규는 귀화라고 돼 있고 네. 이분은 불입이라고 돼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불임 명단을 올리지 않았나. 그때 시대상은 아버지가 참여하면 아들도 참여하는 게 당연했던 시대 같거든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리고 이게 만들었어도 일제강점기에 많이 공출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쇠를 모아서 녹여서 이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은 뭐 몇백만 원대 단위가 아닐 것 같아요. 이 비는 율궁비라고 해서 일종의 구휼해준 사람에게 세워준 비석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지방의 뭐 부자나 양반가에서 빈민이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쌀이 없어서 굶었을 때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쌀을 풀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세운 비이고요. 일종의 이제 그 나눠준 거는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철비는 돌로 만든 석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기 때문에 가치가 남다른데요. 일평생 이웃의 어려움과 나라의 위기에 앞장섰음을 보여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이 철비에 기록된 날짜를 살펴보면 당시 왜 철비를 남길 정도의 구휼이 필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최대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고 기록에도 남을 만큼의 대홍수로 인해 먹을 식량조차 없을 시기였습니다. 그 집안에서 대대로 이제 공덕을 베풀어서 주민들에게 신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이러한 비석이 만약에 그 집안에서 신망을 잃게 되면은 주민들이 바로 부수거나 작변 현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손상된 것은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손상됐을 가능성도 있고, 뭐 공출 일제 태평양 전쟁기에 비석을 좀 집안에서 숨기고자 해서 이렇게 작은 단위로 쪼개서 숨기고 있다가 후손가에서 보존했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뭐 분명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이유가 알고 싶어 대전광역시로 달려갔습니다. 이곳에서 조부와 증조부의 이야기를 직접 전하기 위해 서울에서부터 달려온 김종화 씨의 손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금일비가 3등분이 된 것은 옛날에는 그 정월대보름에 둘의 싸움을 많이 했어요. 지불싸움이라고. 근데 그 금율비가 우리 내동의 초입에 있었어요. 근데 애동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건 뭐야 하고 그 둘의 싸움에 피해를 입은 거예요. 좀 무슨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철에 관한 것은 숟가락 식기도 전부 공출이라고 해서 가져갈 때거든. 철비도 가져갈까 봐서 나무 안 보이는데 깊숙이 넣어뒀대요. 그래서 집 없을 때 제가 현장에 동생하고 가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때 그게 다시 나왔어. 증조 할아버지도 동학과의 관계는 없을 겁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출사를 하셔서 종이품 당상관이었죠. 글쎄 이제 그 증조 할아버지 입장이 좀 묘하셨겠죠.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수세를 물리고 했으니까 속이 상하셨겠죠. 그렇지만 그건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는 저는 그 귀하라는 뜻을 잘 모르겠어요. 왜 귀하로 썼느냐. 그 당시에 그 동학이 끝나고 나서 성향을 조사를 했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귀하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귀하를 써놨는지 모르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되질 않았을 겁니다. 동학과 관련된 이야기는 손자인 김용근 씨도 전해 들은 게 없는데요. 다만 짐작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1894년 당시 증조부 김홍균은 현직 관료로 재직하고 있었는데요. 1886년 감역과 1902년 기사통정 사이 어디쯤에 벼슬을 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직 관료 중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례는 찾을 수 있지만 중앙 고위 관직자로서 혁명에 참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유해성책에 등장하는 김홍규는 정말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귀화자가 맞을까요? 아니면 귀화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다른 뜻이 있지는 않을까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을 시작으로 그 기록물이 살아 숨쉴 수 있게 더 많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사님께서는 동학 농민혁명 관련해서 연구를 또 오래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유해성책을 바라보는 박사님의 시각도 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 이 유해성책을 바라볼 때 네. 성분을 분석해 놓은 것이어서 좀 무시무시한 좀 무서운 책이다, 무서운 자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제 오늘 와서 네. 그 자료를 면밀하게 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마을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니었을까. 유해성책이 작년, 그러니까 2023년에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됐잖아요. 보통 등재가 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좀 네. 앞으로 더 해결해야 나갈 과제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세계 기록유산을 등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길게 잡으면 10년 이상 걸려서 됐는데 네. 그때 그 기록을 봤을 때는 그냥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었지 그 안에 내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거나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오늘 이제 와서 유해성책에 있는 그 인물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고 그 후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이렇게 유해성책뿐만 아니라 등재된 기록물 전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한국의 역사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역사 발전에 이바지하고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직접 마주쳤던 1894년의 흔적, 세계 기록유산 기록물 속 인물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사실과 의미. 세계 기록유산 등재는 또 하나의 시작임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 시작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